누구나 말을 한다. 그러나 제 나이에 맞는 말을 배우고 연습하는 사람은 드물다.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말을 가르치지 않는다. 그런데 의문이다. 어른이 된다고 어른답게 말하는 법을 알게 될까? 혹시 몸은 40살, 50살이 되었는데 말은 20, 30대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말도 잘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재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강원국의 어른답게 말합니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 말 거울에 나를 비춰봅니다. 2장 어른답게 존중하고 존중받습니다. 3장 유연하게 듣고 단단하게 답합니다. 4장 말을 비우고 대화를 채웁니다. 5장 일의 본질을 잊지 않습니다. 6장 입장이 아닌 이익으로 설득합니다. 7장 말보다 나은 삶을 살아갑니다. 이 중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부분 몇 군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결사를 자처하지 마라.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내와 크게 싸운 적이 있다. 아내가 직장 상사와 대판 싸우고 집에 와서 속상해했다. 자초지정을 들어보니 아내에게도 문제가 있었다. 나는 판관이 되어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했다. 나아가 상사와 화해하는 방법도 알려주었다. 내 딴에는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한 것이다. 아내의 반응은 의외였다. 상사를 향했던 총구가 나를 겨냥했다. 당신이 그러고도 남편이야? 당신에게 얘기한 내가 미쳤지. 나는 억울했다. 도와주려는 사람에게 왜 화를 내는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었다. 한참 지나 우연한 기회에 신경정신과 의사인 친구와 술을 마시며 이 이야기를 했다. 친구가 물었다. 아내가 왜 직장에서 싸운 얘기를 했을까? 자기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여서였을까? 아니다. 위로받고 싶어서였다. 하지만 나는 위로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말만 골라 했다. 아내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내게 얘기를 꺼낸 것이 아니었는데 나는 해결사를 자처하고 나섰다. 나쁜 마음은 아니었다. 아내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다. 아내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일러줌으로써 화가 좀 가라앉기를 바랐다. 그것이 아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아내는 더 불같이 화를 냈다.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내 경험까지 얘기했다. 그보다 더 힘든 경우가 있었지만 나중에 다 풀리더라. 내 경우에 비하면 그런 일은 별게 아니다. 아내를 위로하기 위해 더 리얼하게 당시 힘들었던 기억을 묘사해가며 열변을 토했다. 하지만 헛다리였다. 아내가 내게 기대했던 건 딱 한마디였다. 당신이 맞아. 나는 당신 편이야. 그리고 그 상사 욕을 함께 해주면 됐을 일이다. 남의 고통과 어려움을 대신할 수 없듯이 위로도 남이 대신 해줄 수 없다. 자기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 결국 우리 모두는 자기 안에서 스스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 타인은 다만 그것을 도울 뿐이다. 하지만 나는 그 방법을 잘 몰랐다. 어떻게 하면 좋았을까? 첫째, 인정해 준다. 당신은 그런 감정을 느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나는 당신의 그런 감정을 존중한다. 당신은 그런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되는 소중한 사람이다. 둘째, 지지해 준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내가 곁에 있어 주겠다. 나는 언제나 당신 편이다. 셋째, 질문한다. 어떤 마음이 드는지 물어봄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알고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넷째, 들어준다. 들어줌으로써 스스로 감정을 풀 수 있도록 도와준다. 고등학교 3학년 때와 회사에서 과장 직급을 달고 있던 시기에 신경정신과를 찾은 적이 있다. 고등학교 때는 강박증으로, 회사에서는 우울증으로 힘들었다. 담당 의사가 해준 것은 질문하고 들어주는 게 전부였다. 나는 말하면서 내가 느끼고 있던 감정을 확인했다. 그리고 말하는 것만으로 맺힌 것이 풀리고 치유되는 경험을 했다.
혹시 아내가 시댁 식구 험담을 하거나 남편이 처가 뒷담화를 하거든 그냥 들어주자. 응어리와 화가 풀릴 때까지 자기 말에 수렁에 빠진 사람은 누구도 건져줄 수 없다. 스스로 빠져나오길 기다리는 수밖에. 말 잘하고 싶다고 자신을 믿어라. 말 잘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공부를 많이 했을까? 주변에 친구가 많을까? 사회적 지위가 높을까? 아니면 머리가 좋을까? 어느 정도는 관계가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답은 아니다. 내가 만난 말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을 믿는다는 것이다. 자신을 믿는 사람의 특징은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자기 생각을 잘 길어 올린다. 자기 안에 길어 올릴 생각이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주변을 기웃거리지 않는다. 자기만의 생각이 무엇인지 탐색하는 걸 즐기며 기어코 그것을 끄집어 낸다. 누구에게나 고유한 생각과 느낌이 있다. 하루에도 5만 가지를 생각하는 게 사람이다. 이러한 생각과 느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나 안 읽은 사람이나 다르지 않다. 오히려 책상 물림보다는 경험과 오감으로 직접 체득한 사람의 생각과 느낌이 더 풍부하고 생생한 법이다. 둘째, 자신을 믿는 사람은 말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눈치 보지 않고 자기 검열이 심하지 않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위험을 감수한다. 그까짓 것이라는 생각으로 말한다. 자신을 못 믿는 사람은 적당한 때를 찾지 못하고 나설까 말까 망설인다. 머릿속으로만 온갖 말을 읊조려 보거나 이렇게 말하면 남들이 뭐라고 할까를 과도하게 의식한다.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지도 못한다. 셋째, 자신을 믿는 사람은 남의 말에 과도하게 휘둘리지 않는다. 받아들일 건 흔쾌히 받아들이고 무시할 것에 대해서는 그건 당신 생각이고 내 생각은 다르다고 시원하게 답한다. 무엇보다 자신을 믿는 사람은 과욕을 부리지 않는다. 말을 잘하고 싶은 욕심은 있지만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가진 것처럼 보이려고 무리하지 않는다. 더 많이 아는 것처럼 꾸미지 않는다. 혀는 짧은데 침을 길게 뱉고 싶은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50을 가진 사람이 80을 가진 것처럼 80을 가진 사람이 100을 가진 것처럼 보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줘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나고 내 수준이 이 정도인데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그냥 말한다. 그리스인 조르바를 쓴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묘비에 이런 말이 쓰여 있다고 한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일러주는 경구다. 내 말은 여전히 잘하고 있다.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에브럼 링컨이 한 말이다. 얼굴 표정에 그 사람의 성격과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드러난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나는 얼굴보다 말이 더 그 사람의 인격에 가깝다고 믿는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면 얼굴을 볼 게 아니라 말을 들어봐야 한다. 나이 50살이 넘어서야 비로소 내 말에 책임을 지겠다고 마음먹었고 이후 꾸준히 지키고자 하는 나만의 규칙이 생겼다. 첫째, 내가 하는 말을 곱씹어보며 말한다. 말 버릇에 주의를 기울이며 말하는 것이다. 말뿐 아니라 말할 때 내가 어떤 몸동작을 취하는지도 눈여겨본다. 언젠가 내가 말하면서 손가락질을 하는 버릇이 있다는 걸 알아채고 아차 싶었다. 이후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한다. 좋은 말버릇도 있다. 글로 치면 내 말은 문장이 짧다. 딱딱 끊어서 단문으로 말하면 쉽고 명료해진다. 이렇게 좋은 점은 더욱 몸에 배게끔 의도하면서 말한다. 둘째, 남의 말을 유심히 들으면서 나는 저렇게 말하지 말아야지 싶은 것을 찾는다. 하루 종일 듣는 게 말이기 때문에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 나쁜 말버릇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셋째, 얼버무리지 않는다.
한마디 한마디를 또박또박 말하고 하고자 하는 얘기를 분명하게 전하려고 애쓴다. 그러려면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말고 생각하면서 말해야 한다. 넷째, 같은 말이면 긍정적으로 표현한다. 같은 값이면 다홍치 말하고 기왕이면 긍정적인 게 좋다. 긍정적으로 말하면 긍정적인 일이 생기고 부정적으로 말하면 부정적인 사람으로 비친다. 다섯째, 목적에 맞게 말한다. 말하는 목적과 동떨어진 얘기는 가급적 하지 않으려고 한다. 목적은 친교일 수도 있고 설득일 수도 있고 재미일 수도 있다. 내가 지금 왜 이 말을 하는지 생각해 보면 목적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다. 끝으로 후회할 말은 하지 않는다. 그런 말은 하지 않았어야 해 하고 뒤늦게 후회할 말은 애당초 하지 않는 것이다. 무심결에 해버린 경우에는 곧바로 사과한다. 내 말은 이런저런 노력 덕분에 제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하루하루 성장하고 있다. 그것을 확인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크다. 그것만으로도 사는 게 재미있다. 관찰이 차이를 만든다. 대학을 졸업하고 유공이란 회사에 원서를 냈다. 당시 주유소를 가장 많이 보유한 정유회사였다. 원서를 내기 전까지는 그런 회사가 있다는 정도만 알았다. 차도 없고 운전면허증도 없으니 당연했다. 그러나 원서를 접수하고 나니 새로운 세상이 내 앞에 펼쳐졌다. 면접을 치르고 그 회사 문을 나서는 순간 온 세상이 유공천지였던 것이다. 사거리마다 보이는 것은 온통 유공주유소였다. 그전까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유공주유소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던가? 이 세상에는 이런 세계가 얼마나 많을까? 내가 모르는 세상이 도처에 얼마나 많이 숨어 있을까 싶었다. 나는 그것을 나이 50살 넘어 알았다. 그 무렵 말단 사원으로 출판사에 들어갔는데 거기에도 또 하나의 세상이 있었다. 어떤 이들은 태어나서 이 세상 하나만 경험하고 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에게는 삶의 전부가 되는 세상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을까. 음식점, 편의점, 백화점 등 무수히 많은 업종의 세계가 있을 것이고 은행원, 건축가, 운전사 등 직업의 세계, 등산, 바둑, 낚시와 같은 취미의 세계도 있을 테다. 이 세상에 수백, 수천 개의 서로 다른 세계가 존재하고 그 각각이 하나의 우주인 셈이다. 그 안에 들어가 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세계가 공존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살면서 몇 안 되는 세계를 체험한다. 나머지는 자신이 경험한 세계를 바탕으로 미루어 짐작할 뿐이다. 그러다 보니 편견과 오해, 선입견, 고정관념이 만들어진다. 경험하지 않은 세계를 아는 길은 관찰뿐이다.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면 거기에 오묘한 세계가 있다. 알면 알수록 더 궁금해지고 파면 팔수록 더 깊이가 느껴지는 또 다른 세상 말이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대체로 자신이 모르는 미지의 것에 대한 호기심이 왕성하다. 그래서 사람은 사건을, 사물을 유심히 본다. 호기심이 발동해 관찰하고 본 것을 말한다. 아니, 말하기 위해 열심히 관찰한다. 관찰은 나만의 느낌과 독창적인 생각을 만드는 출발점이다. 보는 것만 실제하는 세계이고 말하기에 대상이 된다. 우리는 관찰하고 그걸 말로 표현하는 법을 태어난 직후부터 끊임없이 배우는데 그 단계는 다음과 같다. 1단계는 눈에 보이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말해보는 것이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게 뭐야? 저게 뭐야? 라고 부모가 물으면 이에 대답하며 보이는 것을 말로 표현하는 훈련을 한다. 2단계는 느낌이나 감상을 말하는 단계다. 사람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느낀 점을 말해보라고 강요받는다. 느낀 게 없어도 억지로 만들어 말해야 한다. 그 과정을 통해 자기만의 생각이 자라고 타인과 소통하는 법을 배운다. 3단계는 분석적으로 관찰하는 단계다. 나름의 시각과 관점, 해석을 만드는 단계다. 이 훈련을 많이 한 사람은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발언으로 주목받게 된다. 그래서
직장 생활의 요긴한 훈련이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없던 세계를 창조하는 단계다. 보이는 것 그 너머를 보는 상상의 단계. 소설가 김은은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를 읽고 소설 칼의 노래를 썼다. 상대에 따라 물을 담듯이. 말은 상대적이다. 같은 내용의 말도 누구에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같은 말도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반응을 얻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에게는 호된 질책이나 비난을 받을 수 있다. 나 역시 이런 경험으로 억울함을 느낀 적이 있다. 내가 모신 상사 중에 느슨한 보고를 싫어하는 분이 있었다. 보고는 짧고 밀도 있어야 한다는 게 그분의 철칙이었다. 첫 마디가 무슨 일이냐로 시작해 그래서 결론이 뭐야로 끝나곤 했다. 보고가 좀 길어진다 싶으면 여지없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뭔데 하면서 말을 잘랐다. 이분께 보고하러 들어갈 때는 인사도 생략해야 했다. 보고는 절대 3분을 넘겨서는 안 되고 짐짓 농담이라도 할라치면 그렇게 한가해요 라는 말이 돌아왔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상사는 결론부터 보고하면 이렇게 말했다. 다짜고짜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바쁜 일 있어? 왜 그렇게 사람이 급해? 일이 안 잡아? 하면서 어떻게 지내는지, 요즘 회사 분위기는 어떤지 이것저것 물었다. 이분에게 보고하러 갈 때는 정작 보고 내용보다 이분이 관심을 가질 만한 담속거리를 많이 준비해 가는 게 중요했다. 여담이 승부처가 되었다. 여담이 재미있으면 본론은 그냥 무사 통과일 때도 있었다. 사람은 모두 다르다.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파격과 혁신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다. 현실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상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도 있다. 명분을 중시하는 사람도 있고 실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보수적인 사람에게 새롭게 도전하자는 말은 잘 먹히지 않는다. 대신 이런 지청구를 듣게 된다. 회사를 말아먹으려고 작정했군. 나는 뭐 그런 생각 안 한 줄 알아? 놓을 자리를 보고 발을 뻗어야지. 현실적인 사람에게 이상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면 지금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야? 당신 제정신이야? 라는 타박을 듣기 쉽다. 반면 명분을 중시하는 사람에게 이익을 강조하면 속물 취급을 당할 수도 있다. 대기업 비서실에서 일할 때 나와 회장 사이에 세 분의 상사가 있었다. 세 분 모두 내노라 하는 실력자에다 개성이 뚜렷한 분들이었다. 회장께 보고하려면 이 세 분을 모두 통과해야 했다. 회장의 마음에 드는 것은 둘째치고 이분들을 통과하는 게 급선무였다. 그때 내린 결론은 같은 내용이지만 각각의 취향과 성향에 맞게 각색해서 보고하는 방법이었다. 번거롭고 우라통 터지지만 별다른 도리가 없었다. 오직하게 내 방식을 고집하다가는 통과가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내가 회장이야 란 소리를 들을 수도 있었다. 우리는 상대에게 말을 건네기 전에 무슨 말을 할지 또 그것을 어떻게 전달할지를 충분히 고민한다. 그러나 누구에게 말하는지는 간과하기 쉽다. 내 의견을 어떻게 설득할까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듣는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그가 무엇을 기대하는지는 뒷전인 경우가 많다.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말이다. 말은 내가 하는 것이니 내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말은 하지 않을 때까지만 내 것이다. 내뱉는 순간 그 말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그때부터 말의 소유권은 들은 사람에게 옮아간다. 이 엄연한 사실만 잘 받아들여도 말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대상에 따라 카멜레온처럼 변신하는 것, 말하기에서는 무죄다. 질책에도 격이 있다. 이걸 일이라고 했어요?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닙니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회사에 나옵니까? 당신을 낳고도 어머니는 미역국을 드셨답니까? 내가 직장 생활을 할 때만 해도 사무실에서 종종 이런 소리가 들렸다. 요즘에는 이런 말을 하는 강큰 상사는 없을 것이고 또 이런 소리를 들어줄 부하 직원도 있을 리 만무하다. 그래도 여전히 직장이나 가정에서 엄하게 꾸짖어야 할 일은 벌어진다. 상사가 부하 직원을, 부모가 자녀를 호통쳐야 하는 상황에서는 화나는 감정이 수반된다. 그러다 보면 자신에게나 상대에게 큰 상흔을 남긴다.
화내는 자신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 심할 경우 언어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으로 낙인 찍힐 수 있고, 질타받는 상대방은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 결과적으로 질책하는 동기와 전혀 다른 결과를 불러오는 것이다. 남을 질책해야 할 때는 먼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 단어를 머리에 떠올리면 좋다. 문제, 영향, 요청, 회복이 그것이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방 청소 좀 하라고 나무라고 싶다면 첫째로는 문제되는 상황을 말해야 한다. 방이 어느 정도 지저분한지 사실 중심으로 말하는 것이다. 즉, 방구석 꼴이 이게 뭐니라고 감정을 앞세워 비난하는 대신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청소하지 않았지, 방에 발 디딜 틈조차 없구나 하고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다. 둘째, 이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말한다. 이렇게 방이 어질러져 있으면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지 않니? 또는 내가 청소하지 않으면 엄마가 내 방까지 신경 써야 하잖아. 그래서 힘들어. 이렇게 말이다. 셋째, 요청의 어조로 말한다.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방을 청소했으면 좋겠어. 닦는 것까진 힘들다면 쓸기만이라도 해주렴이라고 말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꾸중으로 인해 손상된 관계를 회복한다. 그렇게 할 수 있지? 나는 널 믿어라고 말하거나 어깨를 토닥여주면 좋다. 상대의 마음을 바꾸고 태도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이 방식은 직장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첫째, 문제를 지적한다. 김대리, 지난 분기 영업실적이 전분기에 비해 5% 정도 떨어졌군요. 둘째, 부진한 실적이 미칠 영향을 말한다. 이대로라면 이번 경영평가에서 우리 부서가 최하위를 기록할 것 같아 걱정입니다. 부서원 전체의 인텐시브에 영향을 줄 테니까요. 라는 식으로 말이다. 셋째, 요청하거나 당부한다. 힘들겠지만 조금만 분발해서 꼴찌만이라도 면해봅시다. 넷째, 마음을 다독이고 관계를 회복한다. 김대리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꾸 실적 얘기만 해서 미안해요. 내 마음 이해하죠? 라고 말이다. 상관과 리더의 차이는 무엇일까? 상관은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리더는 의욕이 샘솟게 한다. 상관은 책임을 추궁하고 리더는 문제를 해결한다. 상관은 해라고 말하고 리더는 합시다라고 말한다. 결국 상관과 리더의 가장 큰 차이는 질책하는 순간에 나오는 말의 품격에서 드러난다. 버릇처럼 하는 말이 삶을 바꾼다.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고 나서 그 사람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평을 한다. 지난번에 만났던 그 친구는 어쩐지 호감이 가던데 저 사람은 되게 까칠한 것 같아 하는 식이다. 이런 평가는 그 사람의 인상에서 온다. 그렇다면 인상은 무엇에 영향을 받을까? 외모나 행동, 옷 입는 스타일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말버릇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말버릇은 여러 번 거듭하다 보니 몸에 밴 어투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서 나오는 습관 같은 것이다. 흔히 아 다르고 어 다르다라고 한다. 벌써 쉰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과 아직 50살밖에 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별 생각 없이 나오는 말이지만 이런 한마디 한마디가 타인의 기억에 내 인상을 각인하는 요인이 된다. 한 사람의 이미지를 좌우하는 것이다. 말버릇이 좌우하는 것은 인상만이 아니다. 인생마저 좌우한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살게 되기 때문이다. 각자가 지닌 지문이나 목소리, 성문같이 사람마다 갖고 있는 고유의 말 습관을 언어학자 소실이는 심층언이라고 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이런 심층언에 둘러싸여 살다 보면 실제로 그 말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즉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면 삶도 힘들어질 수 있다. 죽겠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람의 일상이 즐거울 리가 없고 즐겁지 않은 삶 속에서 밝은 미래를 기대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우리 뇌는 실제와 상상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한다. 말로 상상하면 뇌는 그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현실을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쁜 말버릇대로 살고 싶지 않으면 말 습관을 고쳐야 한다. 그런데 나부터도 내 말버릇이 어떤지, 어떤 말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 아니 별로 인식해 본 적이 없다. 방송에 나가서 한 말을 모니터 해보려고 해도 손발이 오글거려서 듣고 있기 어렵다. 그래서 하루는 작정하고 내 말 습관을 돌이켜 보았다. 그러고 보니 내게도 말버릇 비슷한 것이 있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면 늘 반드시 방법이 있어를 되낸다. 일을 하는 과정에서도 아니면 말고를 외치고 부르짖는다. 그러다 일이 잘못됐을 때 이렇게 말한다. 어쩔 수 없지. 다음에 잘하면 돼. 이런 말들이 남들에게 어떻게 비칠지는 모르겠지만 내 삶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만큼은 확실히 안다. 내 평판 혹은 내 삶이 왠지 꼬이는 것 같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나의 말버릇을 되돌아보면 어떨까? 나는 반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인가? 반이나 남았다고 말하는 사람인가? 말 습관이 바뀌면 인상이 바뀌고 인생이 바뀐다. 혼잣말은 힘이 세다. 요즘 이곳저곳에서 혼잣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카메라를 보고 혼자 말하는 영상을 온라인에 올리는 사람도 많고 TV에서도 나홀로 중얼거리는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야말로 혼잣말 전성시대다. 예전에는 주변에서 이런 사람을 보면 이상하게 여겼다. 중얼중얼하거나 구시렁대는 모습이 그다지 좋은 인상은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혼잣말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한 세상이다. 고등학교 시절 화장실에 가서 용변을 볼 때마다 저는 무슨 대학 무슨 과에 다니는 누구입니다를 중얼대곤 했다. 어느 날부터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상하게 화장실에만 가면 남이 알아듣지 못할 정도의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다. 그리고 그때의 혼잣말은 현실이 되었다. 요즘에도 혼잣말을 한다. 매일 아침 반신욕을 할 때마다 나는 10권의 책을 쓰고 100만 부를 팔 것이다. 글쓰기나 말하기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를 중얼거린다. 혼잣말이 성취를 위한 통로가 되었다고나 할까? 내게 혼잣말은 자신감을 불어넣는 도구이기도 하다. 글을 쓰기 전에는 늘 속으로 되낸다. 쓸 수 있어. 지난번에도 썼잖아. 이번에도 써지는 순간이 올 거야 라고 혼잣말을 하고 나면 조금 더 자신감이 생긴다. 자기암시 효과다. 혼잣말은 또한 나를 향한 다짐이기도 하다. 아침에 하루 일과를 시작하며 내게 말을 건넨다. 오늘 뭐 할 거야? 이것과 이것 할 건데 할 수 있지? 응, 해야지. 할 수 있어? 할 거야. 라고 말이다. 글을 쓰는 것도 사실은 독백하는 시간이다. 머릿속에 독자를 앉혀놓고 그 사람에게 말한다. 글 쓰는 내내 입속말로 중얼댄다. 소리는 내지 않지만 속으로 말한다. 연극 배우가 모놀로그를 하듯 말이다. 강의나 발표를 앞두고도 산책을 하며 혼잣말을 한다. 실제 상황 그대로 모의 훈련을 한다. 시간이 없을 때는 행사장으로 운전하고 가면서 웅얼웅얼 말해본다. 언젠가는 강의장 인근 카페에서 혼자 그러고 있었더니 옆자리 사람이 힐끗힐끗 쳐다본 적도 있다. 혼잣말에는 감정치유 효과도 있다. 후회되거나 미련이 남는 일이 있으면 이렇게 혼자 말한다. 안 하길 잘했어. 영양도 안 되는데 했다가 잘못되면 어쩔 뻔했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아쉽게 놓친 거라면 다시 기회가 올 거야. 이런 말들로 다독이고 나면 훌훌 털리고 마음이 풀린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기 성찰이란 것도 내면에 나와 대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그리하면 누구는 이런 영향을 받을 텐데 그러면 그가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식으로 말이다. 이런 혼잣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지금 한번 생각해 보라. 자기와의 대화 많을수록 좋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